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30년을 일하다. 안녕하세요. 98.9MHz 세종 FM 방송국 밤으로 가는 음악여행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유태희 인사드립니다. 지금 세종시는 아직 모두 완성되지 못한 미연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저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세종대왕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대왕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이승환이 부릅니다. 천일 동안. 천일 동안 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어왔었던 거죠. 어리석게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헤어지자는 말은 참을 수 있었지만 당신의 행복을 빌어줄 내 모습이 낯설어 보이진 않을런지 그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천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역시 그럴 때죠. 난 괜찮아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잖아요.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천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역시 그럴 때죠. 잊지 마요. 우리 사랑 아름다운 이름들은
예, 이승환의 천일 동안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출생은 1937년 태조 6년 때이고요. 1450년에 세종대왕은 사망하셨습니다. 본명은 이도, 본관은 전주이십니다. 세종대왕은 어떻게 보면 태종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탄생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1937년에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의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났죠. 이름은 도, 자는 원정이고요. 위로는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다가 폐위된 양녕대군과 세종의 세자책봉 후 불가에 귀한 효령대군이 있고요. 아래로 성령대군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1418년 6월에 양녕대군을 대신해 세자에 책봉되었고 2달 뒤 태종의 선위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해서 부왕인 태종이 건강을 염려해서 책 좀 그만 읽어라 할 정도였습니다. 독서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종에 대한 일화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임금은 천성이 학문을 좋아해 세자로 있을 때 항상 글을 읽되 반드시 100번씩 채우고 좌전과 초사 같은 것은 또 100번을 더 읽었다. 여기서 좌전은 춘추좌전이라 하고 한나라 때 궁중이나 상류사회에서 유행한 문학 장르 또는 그 초나라 때 지어진 글들을 초사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훈아가 부릅니다. 사랑.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람아 비 내리는 여름 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 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람아 당신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 웃음 주리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예, 나훈아의 사랑을 들어보았습니다. 세종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죠. 세종은 일찍이 몸이 불편할 때도 역시 글 읽기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병이 점차 심해지자 태종은 내시를 시켜서 책을 모두 걷어오게 하고 그때 세종이 그 책을 한 권 감춰놨다고 그래요. 그 책이 구소수관이라고 하는 책인데 병풍 사이에다 감춰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종 임금은 이것을 1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남달리 학문의 조역에 깊었던 세종은 자신의 넓고 깊은 학식을 국가 경영에 직접 도입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케이스입니다. 세종의 시대에 조선은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안팎으로 안정된 전국 속에서 한글 창제, 예치주의의 실천, 천문학과 농업의 발달 등 가장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은 군주의 자질을 타고났지만 그가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태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태종이 양령을 폐위시키지 않았더라면 또 셋째였던 세종에게는 왕위에 오를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태종은 세종이 세자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려남으로써 세종이 빠르게 군주로서의 위엄을 가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던 거죠. 왕세자 교육을 따로 받지 않은 세종에게는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의 훈수가 속성 군주 수업이었던 셈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종은 모든 악명을 내가 지고 간다라는 일념으로 세종에게 부담이 될 만한 요소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제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세종의 장인인 심온 등을 제거한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고려 때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왕비 황후들의 그 인척들 외가 쪽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태종은 그걸 미리 알고 심온을 불경죄로 제거함으로써 그 싹을 없앴다고 이제 봐지는 거죠. 태종의 이러한 과감한 행동 덕분에 세종은 안정된 왕권을 누리면서 성군이라는 칭송을 들으며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세자의 책봉되기 전인 1408년 시몬의 딸 소원왕후와 혼인했습니다. 세종의 정비 소원왕후는 아버지 시몬이 태종에 대한 불충죄로 죽임을 당하는 불운을 겪었죠. 일각에서는 죄인의 딸이 왕비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폐비를 주장하기도 했지만은 태종은 이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도 부왕의 뜻대로 장인인 시몬을 복권시키지 않았지만 정비인 소원왕후만은 몹시 아껴오고 사랑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8남 2녀의 자녀를 두었으니까요. 얼만큼 정이 좋았는지 짐작이 가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문종이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세조, 수양대군입니다. 세종은 이 밖에도 5명의 후궁을 더 두어 이들과의 사이에서 10남 2녀를 낳았지만 이처럼 많은 자녀를 둔 것은 부왕인 태종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왕가에 사람이 많아야 울타리가 된다는 생각이었겠죠.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윤복희의 여러분 보내드립니다.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언제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예, 윤복희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윤복희 씨 오래간만에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통해서 핵심 인재를 길러냈죠. 그러므로 해서 위대한 한글이 태어날 수 있었고요. 상왕인 태종은 142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종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정치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왕이 살아있을 때도 세종은 병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믿을 만한 새 인재를 뽑는 일은 집권 초기에 세종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의 뜻을 잘 이해하고 보필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필요했습니다. 태종 역시 그런 의미에서 세종에게 자기가 쓰던 신하는 버려도 좋으니 새로운 인재를 뽑았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아버지죠. 그러나 세종은 부왕의 신하라고 무조건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뽑은 신하를 그 아버지가 뽑은 그 신하 아랫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균형을 맞췄다고 합니다. 마침 세종이 즉위한 시기는 훌륭한 신진 인재를 등용하기에 아주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고려 왕조의 녹을 먹었던 그 신하들이 불사이군을 외치면서 조선의 그 조정에서 벼슬하기를 꺼려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들도 모두 늙거나 죽었고 그 아들과 손자는 불사이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의 조정에서 벼슬하는 것을 꺼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전에 없이 많은 인재들이 벼슬을 하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려들었고요. 이때 이제 조선의 가장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는 인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셈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종은 새로 등용된 인재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집현전을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집현전이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집현전은 고려 인종 때 처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주로 시강을 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강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말씀들을 논거를 서로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려 말기 조선 초기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는데요. 세종이 그것을 1420년에 집현전의 기구를 확장해서 궁중으로 들여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궁중 바깥에 있었는데 궁중 안으로 들인 거지요. 세종이 설치한 집현전은 학문 연구기관으로 관원 중에서 젊고 학식이 있는 사람을 학사로 임명하여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현전은 왕의 모든 정치적 학문적 활동에 자문을 하는 일종의 지금의 싱크탱크 같은 심의기관이었죠. 세종이 국가제도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친위대 역할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송창식의 고래사냥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네 바다로 삼둥삼둥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한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자 떠나자 동네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우리들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우리들 가슴 속에는 뚜렷이 있다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 자 떠나자 동네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나자 동네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예, 송창식의 고래사냥 들으셨습니다. 세종이 궁중에 들인 집현전은 독자적인 직급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의 학사들이 다른 관직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요. 사가독서와 같은 유급 휴가 제도를 둔 것도 그들이 경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부재학까지만 올라가면 대간 등의 다른 관직으로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재학은 집현전의 실질적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학과 부재학 이상의 관직은 주로 태종대에 활약했던 공신들에게 주어지는 직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부 기구를 보면 장관은 정치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고요. 실제적인 일은 전부 차관이 하거든요. 그 정책적인 결정만 장관이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집현전도 부재학이 수장의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재학은 집현전의 실질적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학, 부재학 이상의 관직은 주로 태종 그 선대 임금이 활약했던 시대의 공신들이었고요. 그분들이 주로 이런 직책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해서 부재학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은 출세길이 쭉 열렸기 때문에 조정의 그 대소신료들은 집현전으로 요직을 진출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엘리트 코스로 이제 인식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전부 다 욕망을 쏟았다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집현전 출신 관료들은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최항, 이계, 하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특히 이들은 세종 사후에 문종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관직으로 진출했습니다. 집현전은 그 자체로 세종의 정치적 역량을 뒷받침하고 최고의 인재 양성소였었지만은 집현전 학사들은 성균관 사학, 사학이라고 하면 동서남에 하나 있고요, 중학에 하나 있는데 중학은 그 옛날 한국일보 뒤편이 중학동입니다. 그 중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균관의 사학의 교관을 겸임하고 후진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의 역량을 활용하고 건국 초기의 혼란 속에서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던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경영 기반이 되는 여러 서적들을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종은 한동안 정부 조직을 육조 직계제로 유지했습니다. 육조 직계제도는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였는데요. 한편으로는 왕이 일일이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했기 때문에 왕의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세종처럼 할 일이 많은 왕에게는 더욱 부담이 되는 제도였던 셈이죠. 더구나 세종은 집권 중반부터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육조 직계제의 정무 부담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운동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더구나 육식 좋아하지, 그러니까 살은 계속 찌고 하니까 나이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병에 걸리고 이제 어려워졌던 거죠. 1436년 세종 18년에 세종은 육조 직계제를 포기하고 의정부 서사제를 선택했습니다. 정무 의결 기능은 의정부에 일임함으로써 세종 자신은 한글 창제와 같은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었겠지요.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가 부릅니다. 벌써 1년. 처음이라 그날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픈 날을 찾아와 처음 사랑 고백하며 설레 수줍음과 우리 처음 만난 날 지나가고 너의 생일에 눈물에 케이크 촛불 켜고서 축하해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보고 싶어 돌아와줘 말 못했어 널 보는 따뜻한 그의 눈빛과 네 외서 느껴진 반지보다 빛난 네 얼굴 때문에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다시 시작한 널 알면서 이젠 없이 추억을 만드는 너라는 내가 기억하는 추억은 언제나 지난 웃음과 얘기와 바람들 또 새로 만들 추억은 하나뿐 내 기다림과 눈물 속 Don't believe I don't wanna be with you anymor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다시
예,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었습니다. 세종은 조선의 독자적인 예치주의를 실현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그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국왕이었는데요. 세종은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돋보이는 점은 단순히 중국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유교적인 법치, 즉 예치주의의 이상을 실현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예치주의란 성현의 예를 규범으로 삼아서 백성을 다스리던 중국의 옛날 그 정치 사상인데요. 한마디로 유교적 예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적 정치 이념은 예, 악, 형, 정으로 나뉘고요. 이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규칙이었죠. 예로서 절제시키고 악으로 조화시키며 그래도 안 될 때는 법으로 다스리고 법에 저촉되면 형벌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세종은 국가의 질서를 이끌고 갈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에 걸맞는 예법을 정비했습니다. 법과 제도는 주로 집현전 학사들에 의해서 연구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유교의 예제를 담당했던 특별기구인 의례상정소를 통해서는 국가의 의례인 오례, 여기서 오례라고 하면은 길예, 흉예, 군예, 빈예, 가례를 정하는 거죠.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제정했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이 위대한 것은 음악까지 곁들인, 음악까지 이 손을 대서요. 정말 아주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유교적 정치를 예학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로서 자연의 이치를 다스리고 음악으로서 백성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악하는 것은 군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니까 딕 체니 부통령이 생각이 나네요. 거기 바스 프레젠트의 바스가 두 번째 부통령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악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악은 아닙니다. 그만큼 유교적인 국가인 조선에서는 음악을 중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궁중의식과 같은 국가 일에는 매우 엄중하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법과 격식에 어울리는 음악을 연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궁중음악인 악입니다. 근데 세종 이전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당악을 그대로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박자와 음률이 예법의 동작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종은 1427년에 율관을 정하기 위해서, 율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률의 기본음을 정하기 위해서 부는 대나무관과 편경, 나무판에 돌을 달아서 두들기는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박연이라고 하는 그 악공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실록에 그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세종실록에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동진이 부릅니다. 행복한 사람.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당신은 외로운가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니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니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아직도 바람결 예,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당시에 악학 별좌 봉상 판관이었던 박연, 판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케스트라의 가장 높은 벼슬을 가진 거죠. 악학 별좌는 정규 체제, 음악을 좀 낮게 본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별직이죠. 박연이 일틀에 12개 달린 석경을 새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 중국의 황종의 경세로 위주했는데 3분으로 덜고, 이게 3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께 같은 것 말이죠. 3분으로 덜고 더해 12율관을 만들고 겸해 옹진에서 생산되는 검은 기장으로 교정하고 남양에서 나는 돌 가지고 만들어 보니 소리와 가락이 잘 조화되는지라 그것으로 종묘와 조회 때의 음악을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박연은 이후에도 꾸준히 노력해서 율관의 조율을 다듬고 중국의 소리와는 다른 조선 악에 어울리는 편경을 제작했습니다. 그 밖에도 악에 관한 연구는 박연을 중심으로 계속되어서 1430년 세종 12년이죠. 세종 12년에는 악보가 완성됐습니다. 세종은 1433년에 근정전에서 의식에 따라서 해례연을 베풀었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악을 사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의 경은 과연 화하고 합하지 아니하며 지금 만든 경이 옳게 된 것 같다. 경석을 얻는 것이 이미 하나의 다행인데 지금 소리를 들으니 또한 매우 맑고 아름다우며 유를 만들어 음을 비교한 것은 뜻하지 아니한 데서 나왔으니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다만 이칙일매가 그 소리가 약간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박연이 즉시 살펴보고 아뢰기를 가늠한 먹이 아직 남아 있으니 다 갈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고 물러나서 이를 갈아 먹이 다 없어지자 소리가 곧 바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거를 제가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먹물이 거기에 있어서 그 실에 매달린 그게 소리가 제대로 안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니까 소리가 제대로 났다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나이 드신 분인데 독일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악보의 파리가
신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보의 콩나물 대가리가 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그것대로 이제 이분은 하신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지적을 했죠. 왜 그걸 그렇게 연주했느냐. 그래서 난 악보를 받은 대로 했다. 그러니까 그 콩나물 대가리에 그 파리가 신뢰한 것 하나 가지고 음이 틀려졌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귀. 세종대왕이 그걸 갖췄다는 거죠. 듣는 귀가 굉장히 아주 발달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세종이 얼마나 음악에 조예가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세종은 이 밖에도 음의 길이와 높이를 표시한 악보인 정감보를 직접 창안해서 보급할 정도였으니까요. 세종대왕의 음악에 대한 조예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세종은 중국에서 들여온 여러 문물을 조선의 제도로 정착시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편찬 사업을 활발히 했습니다. 중국에서 서적을 들여와 번역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조선의 사정에 맞게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적 편찬에 필요한 주자를 개량해 인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세종대에 편찬된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농사직설, 팔도지리지, 삼강행실도, 향학집성방, 고려사, 고려사전료 등이 있습니다. 자, 다시 노래 듣겠습니다. 김건모가 부릅니다. 핑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난 핑계를 대고 있어.
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김건모의 핑계였습니다. 예, 오늘은 세종시의 이름이 된 세종대왕을 소개를 했는데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사랑했지만.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 버려.